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염증 장질환 최근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간략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이 참 많은 부분인데 시간은 제한되어서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만 짚고 직례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첫 국내 가이드라인이 크론 UC가 나왔었는데요. 그 후에 새로 업데이트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새로 개정된 가이드라인, 외국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고요. 다음과 같이 이제 에비던스를 이렇게 나누고 리커멘데이션을 스트롱 또는 위크로 나누는 그레이드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2년 전 가을에 IBD 전문가들을 모시고 보팅을 해서 최소한 75% 이상의 동의가 됐을 때 억셉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 달에 크론병과 궤양성 전염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었고 소화기학회지뿐만 아니라 영문으로 장염과학회지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염증성 안질환의 치료 목표는 과거에는 증상만을 갖고 얘기했는데요. 최근에는 그렇게 했었더니 이게 뭔가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말들이 나와서 합병증을 막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크론병 잘 아시다시피 진행하는 질환으로 알고 있고요. 염증이 방치됐을 때는 상당히 비가역적인 장 손상이 되어서 결국에 수술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적절한 타이밍에 면역제로제 또는 항TNF 같은 염증을 잡을 수 있는 약들을 써서 치료가 가자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UC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간 염증이 노출되면은 대장이 짧아지고 또 섬유화가 되게 딱딱해지고 모틸리티가 떨어지고 또 캔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같은 컨셉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IBD 환자의 예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봤을 때 예후 인자들에서 발견된 것들이 있습니다. 크론병은 다음과 같은 거, 궤양성 다음과 같은 인자들이 예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치료 목표는 이렇게 뭔가를 막아야 되는데요, 진행을. 그러면 결국에 증상뿐만이 아니라 점막을 치유하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가이드라인에서 이런 쪽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UC에서는 조직학적으로 패솔로지를 봤을 때 염증이 잡히는 쪽으로 트렌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015년도에 전 세계 IBD 전문가들이 만들어진 치료의 목표로서는 UC에서는 증상뿐만 아니라 내시경적으로 염증을 잡는 내시경적인 관해가 도입이 되었고 크론병에서도 최소한 궤양은 없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치료 약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최근에 개정된 크론 UC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직례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원의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UC에서의 마일드 모더리티 UC에서 5S에 대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을 좀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크론병에서도 뭐 간략하게 최근의 트렌드라든가 치료의 흐름을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은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증 장질환 치료 약제를 봤을 때는 옛날에는 고전적으로는 증상만 치료하는 트렌드였지만 어느 순간 이제 약들이 개발되면서 염증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완치는 어려운 측면입니다. 약을 어떻게 쓸 것이냐? 처음부터 센 약을 써서 부르르 갈 것이냐? 아니면 단계적으로 약을 천천히 올릴 것이냐는 얘기들이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결국에 고위험군에서 약을 초기부터 면역조절제를 빨리 쓰고 TNF로 넘어가는 쪽으로 가는 가속 단계 요법이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약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AS는 가장 유명한 약이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약들이 개발되어 있는데요. 약들의 조성과 제형 메커니즘에 따라서 델리버리하는 곳이 다른 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이 약들을 보면 콜라자 같은 약들은 대장에만 작용을 하고요. 아사콜과 메자반트 같은 약들은 말단부, 원위부 회장부터 콜론, 펜타다는 거의 근위부 시간 타임 디펜던트 릴리즈로 해가지고 그 프록시멀 바울부터 릴리즈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릴리즈 부위고요. 그러니까 약제 환자의 병변 부위와 이 약제의 작용 부위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5AS에서는 먹는 약도 있었지만요. 지금 설파살라진 많이 쓰이지 않지만 이런 경구제제들이 있지만 살로파크, 아사콜, 펜타자 같은 약들은 국소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국소제제는 좌약제제가 있고 또 관장제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좌약은 항문 렉툼에 한 8cm, 10cm 정도까지 작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관장제제는 이렇게 쭉 올라가서 랩터 콜론 쪽을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AS의 부작용은 사실 매우 드물지만
좀 다양한 부작용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환자들 약을 투여하시고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될 거고요. 대부분 안전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는 이제 이 약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종종 오래 간질성 신염이 있는데 되게 드물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1년에 한 번 정도 비언케라틴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테로이드입니다. 뭐 다들 아시는 약제이기 때문에 뭐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면역조절제인데요. 시어프린, 멀카프토프린 같은 약제이고요. 경구제제로서 거의 중요한 근간이 되는 약제입니다. 이 면역조절제 역시 다양한 부작용들이 알려져 있는데요. 뭐 GI 프로블럼, 또 판크레아타이티스, 헤파타이티스. 또 최근에는 리코페니아, 특히 NUDT15 뮤테이션이 있는 환자에서 시비어 리코페니아가 생기는 것이 발견돼서 주의가 필요한 약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약을 오래 썼을 때 림포마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아주 뭐 10년, 20년 장기 처방 시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되고 환자 논의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중단 같은 것들도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이 약에 대한 이득이 이 위에보다는 높다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엔텍스인데 세컨라인 이뮤노모듈레이터로 사용되고 있고 사이클로프로린도 같은 계열의 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는 사용 빈도가 좀 적죠. 다음은 바이오로직스 에이전트 다양한 약들이 나와 있는데요. TNF 블록과 관련된 약제에서는 레미케이드와 휴미라, 심포니 같은 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TNF를 블록하는 약들이 약간씩은 뭐 제형 만든 게 다르지만 결국에 같은 메커니즘에 작용하는 약들이고요. 다음은 베돌리즈맙 최근에 작년도에 이제 보험허가가 되어서 사용되는 약들인데요. 메커니즘이 TNF가 아니라 알파4, 베타7 인테그린에 대한 단클론 항체이고 장관으로 가는 인프구를 억제해서 현염증 효과를 나타냅니다. 현재는 퍼스트는 아니고요. 두 번째로 쓸 수 있는 생물학 제제고 크론유시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약제들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의 유도와 관의 유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주의할 것은 스테로이드는 꼭 유지 치료에서는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아자시업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관의 유도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좀 거의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론병의 치료입니다. 먼저 중증도에 따라서 봤을 때요. 관의 유도를 봤을 때 뭐 기존 가이드라인과 큰 차이가 없어서 자세하게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크론병에서의 5AS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이 약이 많이 쓰이게 있지만 사실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메타 분석을 했을 때 그 위약군과 비교해서 CDI의 18점이라는 의미 있는 차이가 있지만 이게 과연 임상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에서 논란이 있어서 아직까지 좀 회의적인 약으로 크론에서는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중등도 크론병에서는 스테로이드가 근간이 되고요. 스테로이드는 빨리 끊지 말고 한 8주 정도에 천천히 중단 감량을 하셔야 될 거고요. 여기 효과가 없을 때는 TNF가 고려됩니다. 크론병에서의 스테로이드는 용량 반응 관계는 없고요. 알려져 있지 않고 투여 격려에 대한 효과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경구 경주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시점에서 약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량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세 남자 환자였는데요. 복통 설사로 왔고 체중 감소, 염증적인 염증 마커가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스카, IgG가 둘 다 포지티브, A랑 G가 포지티브였고요. CT에서는 외부 병원에서 시행을 했었는데 터미널 일루민이랑 어센딩 콜론 쪽에 염증이 있었습니다. 월시크린과 인핸스먼트. 내시경을 했는데 뭐 그런 이제 커블스톤 라이크 피처가 보이고 염증 심한 염증들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바이옵시는 됐고요. 크론병으로 진단을 했고 모더리티 액티비티로 판단해서 프레드니졸 40ml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거의 10일 만에 증상이 관해가 되었고 그 감량하면서 아자시오프린을 투여해서 펜타자도 다시 뒤늦게 투여하였고요. 관해 유지 중입니다. 다음은 중증도 중증 크론병입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오프린 단독요법은 그 자체가 인덕션에서 효과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TNF 제제가 인덕션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이제 결국에 이 인덕션 할 때 시오프린 사용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TNF 사용 중에 컨비네이션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논란이 좀 많은데요. 하여튼 이거는 이제 경험과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MTX에 대한 이제 권고도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시오프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덕션에서는 이제는 단독요법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거 자체는 메인터넌스에 대한 측면으로 고려되고 또 TNF와 컴바인했을 때 이뮤노제니시티를 억제하는 역할이 있겠습니다. 내과 치료 반응하지 않은 경우는 수술도 고려될 수 있겠고 TNF에 처음부터 반응이 없은 경우는 이제 뭔가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TDM이라는 것이 TNF에 대한 약물 농도 여러 가지 항체를 모니터링하는 건데 아직까지 에비던스가 많지 않다고 저희가 그 당시에는 얘기했는데 최근에 많은 데이터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TNF 리스폰스가 떨어졌을 때는 증량이 크론병에서 두 약제 아달리움과 인플렉시업 다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1차 무반응인 경우는 이제 세컨드 안티 TNF가 갈 수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결국에 약제 기전이 좀 바꾸는 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베돌리즈맙도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내과 치료에 의해서 관해 유도된 크론병의 유지 치료입니다. 여기서는 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고 한 가지 시오프린에 대한 롤입니다. 여기서 스테로이드로 관해가 유도된 경우는 시오프린으로 메인터넌스를 해라. 그래서 결국에는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스테로이드 디펜던트라는 말이 크론병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달라진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스테로이드 쓰는 중에 관해가 인덕션이 되면은 메인터넌스 때 시오프린 메인터넌스를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TNF로 관해가 유도된 경우에는 TNF로 유지를 하라고 되어 있고 이제 결국에 메인터넌스 때 그러면 또 컴비네이션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결국에 답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해라. 환자의 리스크, 약제 부작용 등을 판단해서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관해 유도 시 약제를 좀 그냥 고려하고 같이 유지하는 것을 일단 고려하고 예후가 좀 불량한 것이 예상되는 환자는 컴비네이션을 좀 고려합니다. 특히 이제 이뮤노제니시티가 인플렉시맙의 영향이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인플렉시맙에서 좀 컴비네이션을 더 고려하고요. 또 내시경을 나중에 수술했을 때 염증이 많이 깨끗해지면은 이뮤노모듈리티는 중단하는 것을 좀 고려합니다. 18세 남자 환자 복통 설사로 내원했고 염증 마커가 증가되었습니다. 내시경상에서 크론병이었고요. 환자는 모더레이트 액티비티로 스테로이드를 썼는데 되게 심한 아크네가 생겼고 근데 많이 좋아졌지만 감량 중에 아자시분을 추가했고 하지만 다시 감량 중에 되게 레피드하게 증상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 초반부터 빨리 안티 TNF로 시작했고요. 뭐 이제 아자시분을 멘트엑스로 바꿔서 관해 유도가 되었고 메인터넌스가 있습니다. 환자는 9개월 후에 내시경상에서 점막 치유가 되었고 같이 컴바인하던 MTX는 중단하고 휴미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MTX로 유도가 된 경우는 유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유지 치료 중에 재발하는 경우는 몇 가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험상에서 환자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 TNF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용량을 중량하는 것들이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아달리움과 인플렉시맙 둘 다요. 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TNF 치료 중에 나빠졌을 때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겼냐, 뭐 농양 협착 등의 합병증이 있는지. 또 환자한테 이제 그 이미징 등을 고려해야 되고 환자한테 그 이 약이 효과 있냐, 맞았을 때 며칠간이냐 정도 그런 리스폰스를 물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뮤노모듈 더 뒤늦게 고려 추가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임상 경험과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질병 범위에 따른 크론병의 치료는 국한된 경우에는 이제 크론병이 이걸로도 이제 여기만 아주 국한됐을 때 일로스카레올이에요. 여기만 제거하면 또 그 나름대로 장기간 관해 유도가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런 이제 초기 치료에 대한 수술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좀 억셉트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게 이쪽에 섬유와 협착 등이 동반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좀 수술이 고려될 수 있겠고 또 활동성 치료라든가 또 심한 자외 증상이 있을 때는 결국에 TNF 같은 약물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술보다는 내과 치료가 먼저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부이장 크론병은 넘어갈 거고요. 다음은 이제 협착 누공 동반된 크론병인데요. 보면 협착이 있을 때는 이제 염증형 협착인 경우는 스테로이드가 뭐 엑스퍼트 에피니언이지만 일부 리스폰스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스테로이드로 IV 스테로이드 같은 걸로 좀 염증을 가라앉히는 쪽을 치료를 고려할 수 있겠고 이제 약물 치료 효과 없으면 그 캐릭터에 따라서 내시경적으로 풍선으로 넓히는 시술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런 경우 호전이 없을 때 수술도 고려하겠습니다. 17세 남자 환자였고요. 이제 외부 병원에서 한번 일레오스로 치료 받았는데 다시 또 응급실로 왔는데 스몰 바울 옵석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일레움 쪽에
디스탈 일리움 쪽의 옵석션이고 월시크닝, 판독은 크론병을 서제스트하게 주었고 일단은 뭐 초기 진단이지만 이제 너무 데피니트해서 일단 아비오 스테로이드를 써서 환자를 퇴원을 시켰고 한 달 뒤에 내시경을 했습니다. 터미널 쪽에 심한 울서가 있었고요. 바이옵시를 했고 그래서 크로닉 뭐 인플라메이션 소견이 나왔고 아스카 IgG가 포지티브여서 일단 아자시오프린 메인터넌스를 했는데 릴랩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휴미라 MTX를 썼고 그 후에 좋은 경과를 이 미증상에서 보였습니다. 누공원 크론병입니다. 항상 크론병은 항문 누공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순 누공은 아래쪽, 컴플렉스 누공은 이 위쪽에 문제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합병증, 업세스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엉겨 있는 이제 트랙이 컴플렉스 피스툴라가 문제가 되고 실제 상당수의 크론병은 이것도 있지만 컴플렉스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뭐 평가는 눌러봤을 때 이게 드레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단순 치료는 뭐 증상 없으면 치료 안 하고 증상 있을 때 항생제 또는 피스톨로토미, 넌커팅 시톤. 또 복잡 치료는 결국에 TNF라는 약이 되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보험은 인플렉시만만 인정이 됐고요. 또 결국에 이제 그 외에도 외과 수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컴플렉스 피스툴라는 항상 서지컬 트리트를 같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같이 두 가지 약들이 좀 고려될 수 있지만 아직 보험은 인플렉시만만 되어 있고 29세 남자였는데 치료로 왔고 사실 외과에서 이벨레이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한번 드레인을 했고 이렇게 치료가 보입니다. 그래서 외과에서 시톤 했는데 역시 안 좋아져서 내과로 리퍼가 돼서 사실은 그 당시 팔로업 이미징이었고 여전히 피스툴라가 관찰되고 아자시오프린과 인플렉시맙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 말로는 거의 3년 동안 사용하던 패드를 중단할 수 있어서 좋아졌는데 치료 반응이 떨어져서 증량을 해도 또 안 좋아져서 결국에는 이 환자는 뭐 오토로거스 스템셀 트랜스플란테이션을 이제 진행해서 그래도 좀 호전된 케이스입니다. 다음은 비약문 누공에 대한 치료인데요. 좀 결국에 엔테로큐타네스 피스툴라 같은 경우는 TNF로 한 3분의 1 정도 효과가 있다고 되지만 사실 임상에서 이렇게 TNF로 다치게 끌고 갈 수 있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이런 부분들은 좀 넘어가고요. 복강 내 농양입니다. 최근에는 크론병에서 농양 같은 경우도 수술 안 하고 드레인으로 많이 치료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GI 트랙과 업세스가 길이 있으면 이건 이제 병피 배롱을 해도 실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꼭 이제 피스툴라 트랙이 있는지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7세 남자 환자 크론병이었는데요. 배가 아파서 왔고 이미징에서 여기 한 2.5cm 정도의 업세스가 있습니다. 주변 바울과의 트랙은 없었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항생제 치료만 투여해서 피스툴라 그 업세스가 없어졌던 케이스고요. 다음은 40세 남자 환자 크론 환자였는데 한 달 전에 아자시오프린을 시작했고 2주 전에 스테로이드를 썼습니다. 환자가 나빠져서 왔고 이미징에서 업세스가 생겼습니다. 거의 이게 웰에서 찍은 CT였는데 입원해서 드레인을 하려고 보니까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주변 바울과의 피스툴라는 없어서 드레인을 하고 좋아졌던 케이스고요. 거의 드레인 후에 팔로업 이미징에서 거의 이쪽 바울의 인플라메이션이 다 좋아진 소견입니다. 다음은 20세에서 남자 환자 농양으로 리퍼가 됐는데 한 달 전 크론을 진단됐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트랜스버스 콜론과 이렇게 조롱박 같이 한 40cm 피스툴라가 연결되어 있는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드레인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효과가 리커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냥 외과에 얘기해서 수술로 진행했고 그 후에 좋은 경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술에 대한 부분은 좀 넘어갈 거고요. 수술로 재발해서 중요한 거는 이제 금연이 중요하게 권고되어야 되고 몇 가지 약들이 알려져 있는데 적절히 판단해서 사용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궤양성 전염의 치료입니다. 크게 활동기의 인덕션 그리고 메인터넌스 수술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드렸는데 조금 순서가 이쪽 부분이 일로 올라와서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크게 아시다시피 직장염, 좌측대장염, 광범위대장염이 있겠고요. 이 로케이션이 로컬 트러피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복잡한데요, 지금 이 내용들을 이렇게 표 하나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경도 중등도 UC에서 관해 의도 치료에서 직장염, 좌측대장염, 광범위대장염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초치료는 직장염에서는 가이드라인에 기반해서 5-SA 좌약 1g 또는 관장 1, 2g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
좌측 대장 또 익스텐션 폴라이티스 같은 경우는 5ASA 2에서 4g 이상을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그럼 컨비네이션 하는 게 의미가 있냐? 둘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비네이션 하는 게 단독보다는 좋다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랩트 사이드 콜라이트 이상에서도 컨비네이션이 경구 단독보다 좋겠다. 로컬을 같이 컨바인 하는 게. 그럼 이제 환자한테 하루에 얼마 도징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데 아직까지 도징은 인덕션에서 원세일이나 스플릿 도즈나 같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뭐 효과 없으면 스테로이드가 고려되는 것이고요. 또 다음에 이제 메인터넌스에서 또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이렇게 표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경구 국소 스테로이드 5ASA 또는 스테로이드 관해가 유도된 경우는 일단은 5ASA로 경구로 유지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또 직장염이나 로컬 레프트 사이드 콜라이티스에는 국소 5AS도 우선 유지 가능하고요. 또 역시 그런 메인터넌스 때도 컨비네이션 병합요법 효과가 어떠냐는 것인데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합이 각각의 단독보다는 좋다. 그래서 자주 재발하는 사람한테서 이제 고려될 수 있겠고요. 또 메인터넌스 때도 한 벌 주는 것이 나눠주는 것이랑 효과가 수능 같다. 그래서 결국에 환자의 수능도 선호도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용량은 보면 이제 최소한 경구 용량은 가이드라인에서는 2g 이상은 주어라라고 이제 권고하였고요. 또 광범위 대장염 잦은 재발인 경우는 고용량을 고려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ASA 이제 완의 유도 같은 용량 또 일주일에 3g 정도 그러니까 로컬 테라피에서 고려될 수 있겠고요. 다음 환자 말씀을 드리면 유씨 환자였는데 직장염 의심돼서 왔고 혈반은 이제 자약 쓰고 좋아졌습니다. 이쪽 직장에 거의 염증이 없었고요. 그래서 환자는 자약을 줬는데 자약이 젖어서 못 써서 경구로 썼습니다. 마사콜 2g. 그렇지만 그 후에 다시 리커를 하였고요. 다시 고용량을 주고 자약을 주긴 하였습니다. 그 후에 팔롭상에서 분변 마커들은 좋아졌었고 팔롭 내시 영상에서 점막 치유는 되었습니다. 일단 3.2g 정도로 관해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환자의 선호도 또 그런 것들을 고려될 수 있겠고 다음은 50세 남자 환자였고요. 외부 병원에서 유씨가 진단됐고 펜타사 좌약, 경구 사용 중에 나빠져서 왔습니다. 직장에 염증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이니셜에 펜타사 4g이랑 살로파크 이네마를 투여하였고 2주 만에 관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구엔 관장으로 유지를 하였고요. 그 후에 추정 내시경 상에서 염증이 많이 좋아졌고 그 후에도 관장과 경구를 같이 유지하다가 경구를 일단 중단했고 관장으로만 갔습니다. 주 3회. 그 후에도 가장 최근 내시경에서도 좋은 상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27세 여자 환자였고요. 한 달 전 혈변 유씨로 내원 리퍼됐고 또 이 사람은 외부 병원에서 직장 염증이 좋아져가지고 약 중단을 권고받고 왔는데 봤을 때 염증이 꽤 있었습니다. 메인 병변은 넥툼이 환자인데요. 혹시나 해도 일부 스캐터드 리전들이 좀 있었고요. 다음과 같이 메이오 2점 정도의 염증을 보였고 조직학적 소견, CMV 네거티브. 그래서 이 사람은 풀메스코 6점 정도. 그래서 메자반트와 펜타사 서퍼를 투여하였는데 효과가 불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30ml를 투여하였고 그렇지만 이후에 한 일주일 만에 많이 리스폰스가 좋았고요. 그렇지만 스테로이드 줄이는 중에 다시 나빠지고 배변수가 증가하고 혈변보다는 좀 배변수가 많이 증가해서 일단은 뭐 이네마로 바꿔보고 했는데 스툴 테스트를 그 당시에 나가는데 시디프스 톡신이 포지티브여서 같이 메트로니저를 트리어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 후에 많이 좋아졌고 시디 톡신은 팔롬 네거티브였고 그래서 경구와 이네마로 메인터넌스 하는 중에 가장 마지막 내시경 상에서도 상태가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다음 40세 남자 환자였고요. 외부 병원에서 유씨 진단받고 리퍼가 됐는데 이니셜에 스테로이드 IV를 썼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환자는 이미 클리퍼라는 스테로이드를 먹고 복용 중에 있었고요. 네온을 시행한 상황에서 어센딩 콜론과 T콜론 쪽에 염증이 좀 있었고 랩트 사이드 콜론은 비교적으로 염증이 좀 덜했습니다. 클리퍼 투여 후에 좋아졌지만 다시 나빠지는 측면이 있어서 스테로이드 디펜던트로 판단하고 일단 스테로이드 다시 스프레드니졸을 썼고
근위부 염증이 아사콜이 좀 약간 내시경 중에도 아까 아사콜 약제가 보였는데 좀 프록시말 릴리즈하는 약제로 바꿔봤고 경험적으로 좀 유권하면 이건 이제 스탠다드는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펜타자 고용량을 써봤습니다. 그 후에 다행히 스테로이드를 잘 줄일 수 있었고 펜타자로 고용량으로 유지를 하였고 분변 마커들이 다 네거티브였고요. 마지막 내시 영상에서는 점막 치유가 다 된 상황입니다. 펜타자는 그 이후에 감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증도 중증 궤양성 전염 치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입원 환자 중심의 얘기들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오프린에 대한 약제에 대한 부분인데 크론병에서도 뭐 크게 차이는 없고 그게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 크론병 치료에서 얘기들과 좀 유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이제 TNF 같은 경우도 유지 치료 때 중요한 약자이기 때문에 인덕션 때 썼던 TNF가 유지 치료 중에 계속 유지되는 것. 27세 여자 환자였고요. 마지막 증례 같은데요. 환자 외부병원에서 UC 진단받고 내원하였고 뭐 이네마도 거의 상당히 오랜 기간 스테로이드 이네마도 썼습니다. 내원 당시에 렉툼 쪽에 염증이 심했고요. CMV 같은 네거티브였고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복용 중에 있어서 이 스테로이드 그냥 썼는데요. 관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사콜 서포, 아사콜 경구, 스테로이드 테이퍼를 했고 아사콜은 다음 같은 용량으로 유지하였고 8주 뒤에 많이 염증이 좋아졌습니다. 일단 환자는 좌약을 중단하였고요. 경구로 고용량으로만 일단 유지하였는데 상태가 좋아서 감량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나빠졌고 병변이 다시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증량하고 좌약을 투여했는데 호전이 없어서 증상의 호전이 일부 되었고요. 그렇지만 다시 또 나빠져 플레어블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내시경을 다시 해봤는데 병변이 렉툼에만 뿐만이 아니라 프록시말 쪽으로 익스텐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유시 환자 디스탈 콜라이티스에서 10에서 20%에서 프록시말 익스텐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때는 스테로이드를 썼지만 효과가 미미해서 TNF를 쓰고 관해 유도가 됐던 케이스입니다. 마지막 환자 이 증례는 사실 좀 복잡한 증례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TNF 중증도 중증 환자들에 대한 얘기들은 크게 달라진 부분들은 없고요. 한 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TNF 효과가 없거나 치료 반응이 떨어졌을 때 베돌리즈밥이라는 약이 중요한 약제로 UC에서 쓰일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UC 수술은 여기 이제 토탈 콜렉토미로 진행이 되는 것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염증성 항질환은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이고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합병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난치성 질환이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오늘의 이 가이드라인 자체는 사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그냥 근거에 기반한 하나의 어떤 제안일 뿐이십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이 혹시 진료에 유익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